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대기업 넷 중 하나는 헛장사를 했네요. 지난해 매출 1조 원이 넘는 대형 상장사 가운데 장사해서 번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곳이 전체 24%에 달했습니다. 조선과 정유업체들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백화점들이 지난 주말부터 정기 세일에 들어갔는데요.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초특가 상품 판매만 인산인해였을 뿐이지 오랜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정말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제품 장사 때문에 서울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에서 공동 개발한, 서울대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이런 문구가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상표 도용 판매를 막기 위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장사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은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다양한 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의 월세화, 전세 난민들의 피난처는 어디라는 주제로 현장의 소리 듣고요. 또 너무나 빠른 전세의 월세화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잠시 후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아마도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잠시 후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전강 후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침에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네. 결국은 거래소가 2046 플러스 1 정도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662 플러스 4 정도로 끝났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한 245억 정도 거래서 팔았고요. 네. 기관이 한 1,040억 정도를 내다 팔았습니다. 오늘만 연기금이 한 1,088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파는 바람에 시장이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관이 이렇게 또 펀드 환매 때문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투신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일정 부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쪽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날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4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동기인 8조 4천억보다는 적지만 네. 작년 4, 4분기는 5조 2,800억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얘기죠. 거기도 미국이 이제 고용지표가 좀 악화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뒤로 미뤄질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점을 그렇죠. 찍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조금 서로 부침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건 올라갔는데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약간 좀 딜레이되는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일부 쪽에서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던 게 건설주잖아요. 네. 예, 오늘은 좀 주춤한 것 같죠? 이제 건설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이 박근혜 정권에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 쪽 특히 이제 주택 이런 쪽을 자꾸 부양시키려는 의지를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도 좀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건 이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뭐 속된 표현으로 까봐야 알겠죠. 네. 정확히 얼마나 올지는 뒤집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그동안 사실 이란 경제제재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건설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이란 쪽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특수가 일어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권주가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증권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숨고르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르기는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작은 폭으로 이런 건 당분간 좀 있겠죠? 그게 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날 금통위에서 네. 금리가 설령 또 한번 내려가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겁니다. 금리가 네. 한 번 더 내려갈지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부터 특히 이제 8일날 미국 같은 경우는 8일날 알코아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내일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1단기 실적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1, 4분기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좀 선순환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 쪽에도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자체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화장품주? 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환매가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고개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혼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좀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약간 숨고르기하는 종목군도 있고요. 즉 종목군 안에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컸던 부분 사실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질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YG라든지 SM, CJ E&M 같은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 종목군들의 앞으로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셀트리온 같은 게 치고 네. 나갈 때 좀 주춤했던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저쪽은 제너릭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쪽으로 메디포스라든가 차바이오행 같은 게 오늘 좀 움직였던 것이 예.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장이 순환매가 강하게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네. 상당히 시장의 질은 괜찮은 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 대통령이 또 나서서 타결을 촉구를 하셨군요. 예, 오늘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수석비서관 회의 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언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지금 이제 여야 간에 물론 이제 실무위도 구성이 되고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개혁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주말에 이제 사실 네. 완전 결렬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대화가 더 이상 지금 예. 끊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국노총이 더 못하겠다고 좀 네, 나왔죠. 한노총이 일단은 예.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나간 상태고, 네. 뭐 물론 그 이것이 이제 그 노동개혁 내지는 노사구조개혁에 대한 뭐 완전한 이 합의의 실패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건 이제 세월호 인양 부분이었는데요. 네.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인양한다 만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상 정부가 인양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방향을 굳혔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년이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관련
행사들도 지금 많고 여야 뭐 국민 모두가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비통한 상태고 1년 전에 그런 어떤 악몽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렇다면 바뀌었고 세월호 참사를 어떤 계기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개조됐나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월호 인양 문제도 물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득실 내지는 찬반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약간의 뭐랄까요 좀 전공법을 택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면은 국민 여론을 들어서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전문가들도 뭐 비용의 문제이지 네. 비용이나 뭐 기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양 쪽에 무게를 둔 걸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론을 좀 많이 수렴하게 되는 것이 되겠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서민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 내놓겠다. 이게 지난해 10월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뭔가가 좀 더 나올 것 같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안심대출을 한번 취급했지 않습니까? 네. 안심대출을 하면서 1차 한도 20조 원이 뭐 이틀 만에 소진이 되고 추가로 배정했던 20조 원 한도 중에 한 12, 13조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조 원 이상의 이 변동금리 대출이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형 대출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 역할을 했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이 안심대출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 뒤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었냐면 사실 안심대출은 기왕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출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서민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그러니까, 정도 집이 있고 하면은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라고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왜 아무것도 지금까지 나오는 게 없느냐. 네.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서민 대출은 금리는 낮아지지도 않고 대부업 금리는 여전히 뭐 30몇 % 가고 있고 안심 대출도 결국 어느 정도 물론 어려운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중산층 정도는 되는 이 금융 지원 아니겠느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정부도 이번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27일부터 0.2 내지 0.5%포인트 낮춘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우선 이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국민주택기금, 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전세대출이 이제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하고 이제 보증 범위에 따라서 1.7에서 3.3 정도의 대출 금리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1.5에서 3.1 선으로 이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구입 대출 상품이죠.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도 0.3%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아무튼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 주거 주택 마련 혹은 월세 혹은 전세 네. 이거에 대한 대출 금리를 소폭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좀 빚 경감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제 뭐 탕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워낙 금리가 이제 낮아가지고 더 낮출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 낮아져 왔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내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 얘기가 나오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느냐 이런 비판이 사실 역풍 있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 말고 공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답답함 때문에 좀 그렇죠. 얘기를 해봤고요. 네. 어쨌든 주거비 부담도 줄여주는 것은 뭐 바람직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알뜰폰이요. 네. 이 알뜰폰 가입이 조금 더 쉬워지죠. 예, 지금도 사실은 보니까 많이 쓰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알뜰폰 가입자가 177만 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네요. 예, 꽤 많이 늘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요즘 알뜰폰에 가입을 하는데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가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우체국에서 신규 가입하고 이제 번호 이동만 됐었는데 기기 변경도 되고 네. 폐지도 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취급하는 서비스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좀 더 알뜰폰으로 갈아탄다든가 새로운 기계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쉬워지고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근데 참고로 알뜰폰 그 가입자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40대에서 네. 60대가 가입자의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통신 요금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SK텔레콤, 뭐 KT, LGU 플러스 여기 평균 요금이 국민 평균 요금이 한 36,000원쯤 되는데요. 알뜰폰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전화나 데이터 이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이 쓰고, 특히 알뜰폰 같은 경우는 아직 스마트폰 말고 그 옛날 피처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알뜰폰에는 한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금제나 뭐 이런 상품들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됐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그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그 데이터 1기가에 뭐 그 음성 통화 30분.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골라 쓸 여지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게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 데이터 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전화 이용도 굉장히 제한돼 있으니까 알뜰폰은 사실은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은 꼭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집과 일자리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첫 번째 프로젝트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과 함께 집에 대한 고민을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빨라도 빠른 전세의 월세화, 전세 난민들의 피난처는 어디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생생경제와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은 홍대 앞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상인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대 앞에 어디서 어떤 걸로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맥주랑 뭐 치킨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지금 홍대 앞쪽 약간 골목 쪽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권리금을 그럼 혹시 주셨나요? 들어가는데 부동산에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줬고요. 건물이 이제 가정집인 거를 제가 개조하는 비용을 제가 낸 거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동산 쪽에서 새 건물주분한테는 이제 월세를 올려도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기간 한 2년 반 정도 남은 거고, 그 안에 제가 들었던 시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면은 이제 한 본전이 될 텐데, 본전하려고 5년 동안 열심히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관계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홍대 상권이 상인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높아지는 임대료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5년 지난 상가의 경우는 정말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7일에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이제 개정안 논의는 이제 원래 12월부터 계속 되려는 예정이었는데 한 2번 정도 이렇게 미뤄졌었죠. 근데 이번 4월 국회 때는 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돼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왜 통과가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임대인의 권리는 임대인 보고 손해보란 얘기야?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변하는 분들, 임대인을 대변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법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임대인 보지도 못한 권리기무이기 때문에 물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급하게 이게 좀 해결돼야지 상인들이 좀 맘 놓고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홍대 앞 상권 현장이었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우리는요 마음 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살 집 좀 주세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무엇? 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생경제 2부 시작했고요. 봄, 여름 되면은 정말 봄에 이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거 문제 다시 한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생생경제에서 봄, 여름에는 대한민국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풀어보는 프로젝트 집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의 월세화, 사실 전세가 월세로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전세 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가벼운 마음은 아니죠. 네. 항상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가격이 지금 통계로 보면 30개월 연속 오르고 있네요. 예. 지금 뭐 통계 수집하고 나서 최근 한 6년, 7년 동안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두 달이 연속 기간에서 빠지긴 하는데 네.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최근 3년, 4년 사이에 수도권 예.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뭐 30에서 50%까지 오른 지역들도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예. 뭐 서울 지역 재건축 위주 수요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멸실되는 게 한 13,000호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국지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구해야 되니까요. 예. 예. 뭐 비슷한 사례가 2008년에 2월 달인가 그때 금융위기 직전인데 네. 재건축에서 아파트 한 2만 세대가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잠실에. 네. 그때 강남 일대가 거의 한 30-40% 집값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000호라는 물량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서울이 지금 한 330만 채가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국지적으로 풀린다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세라는 제도는 어느 정도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지만은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특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 수익원이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그 수익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그 보증금을 받는 그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엔 집값이 워낙 뛰니까 네. 그 수익이 워낙 크니까 전세가 잘 됐다가 그렇죠. 집값이 뛰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인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오히려 그거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월세로 바꾸게 되는데 근데 속도가 사실 어떤 변화든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예, 많습니다. 예. 최근에 특히 이제 거래량 기준하고 주거 실태 기준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70대 30 정도였습니다. 70%가 전세 거래, 30%가 월세 거래였습니다. 근데 올해나 작년에 나오는 것 보게 되면은 뭐 55대 45, 그러니까 70에서 50으로 줄어든 게 되죠. 굉장히 많이. 예, 굉장히 변했네요. 가파르게 예. 지금 전세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은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것들? 예,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전세란 제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물게 주거비가 싼 편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한 20%대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월세가 되면은 한 30%대까지 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중산층 기준으로 월세 그 세입자를 조사해 보니까 3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로 산다는 거는 거의 OECD 기준에서는 30% 넘어서게 되면은 이거 주거 빈곤자라고 해가지고 주거 빈곤자. 예, 그 차액 부분을 뭐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위험 수준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실제적인 고민으로 다가오신 분께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갈아타게 되면은 당장은 정말 당장 내야지 되는 돈이 네네. 생기고 그건 모이지도 않는 돈이잖아요. 네네, 보증금은 그렇죠. 다 나중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셔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분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요청으로 저희가 가명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씨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셨다고요? 네네. 언제 옮기셨나요?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2년 계약을 했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1년 전에 월세로 옮겼어요. 그래요. 네. 예. 전세금이 혹시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룸에서 살아가지고 그때 7천 정도였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월세로 옮긴 이유는 집주인이 바꿔달라고 해서인가요? 이제 뭐 월세로 본인이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힘들다시면서 그렇게 안 될 거면 1,060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네. 딴 데를 나와서 이제 지금은 1,050짜리를 일단 알아봐가지고 네. 거기 살고 있거든요. 1060이나 1050이나 그거네요. 별 차이도 없네요. 그래도 1년이면 예. 저한테는 이제 저는 그렇죠. 직장을 다녔는데 네네. 너무나 큰 돈이고 제가 이제 뭐 지금 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부모님이 부담이죠. 지방에 계셔서 예. 그럼 다른 전셋집도 찾아보셨는데 네. 만족스러울 만한 조건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랬나요? 일단 원룸 자체가 요즘엔 전세를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다 월세를 받으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렇다고 제가 혼자 있는데 뭐 투룸, 쓰리룸 이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부담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전세 사시다가 월세 꼬박꼬박 네. 50씩 내셔야 되면은 네.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생활비에서 그러면 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부담은 어느 정도나 네. 늘었나요? 일단은 다른 거야 뭐 권리금에서 제가 지금 좀 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거의 50만 원, 거의 60만 원 이상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생활비에서 줄이기도 있는데 갖고 있던 그 돈을 지금 조금씩 좀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군요. 그때 전세 자금이었던 그 돈을. 그러면은 그걸 네. 그냥 헐어서 쓰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미래에 대한 좀 불안감도 그쵸. 있으실 것 같고 네. 더 필요해서 뭐 적금을 깨셨다거나 대출을 더 받으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일단은 적금은 해약을 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예. 갖고 있던 거 있었는데 네. 그걸 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약을 하고 지금 최소한 줄이고는 있는데 네. 너무 좀 그렇군요. 그래요, 진짜. 네.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일단 집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 친구들은 네. 직장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에 이제 원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월세더라고요. 네. 서울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거의 월세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예. 다음번에 구할 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갑갑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세 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부담들을 많이 늘려서 네네. 전문가분께 저희가 조언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에서 월세로 갑자기 옮기시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는 김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경 교수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요즘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한 1억 미만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5천만 미만짜리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 씨가 말랐다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그쪽이 그 가정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특히 전세 보전금이 월세로 가면서 보전금 목돈이 좀 남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뭐 자산을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좀 다양한 그 투자의 기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츠라든가 네.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만약 목돈을 주게 되면은 네. 은행 적금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산 그 보유 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국민은 보통 한 75% 정도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4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목돈을 굴릴 뭐 여유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근데 구조 변화가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예, 너무 빠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참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길이고. 예. 근데 그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전세의 그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네. 전세를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현실적으로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집이 늘어나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월세로 가서 전세가 줄어든 건데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전체 그 임대 시장의 한 85% 정도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월세로 가지 않고 전세로 남게 하기 위한 뭐 세제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게 된다면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야당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또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들 도와준다. 예, 정치적으로는 좀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 제1탄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집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너무나 빠른 전세 월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저희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서 상당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오늘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심 교수님, 근데 이게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은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30개월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가격은 올해 내내 더 오를까요? 예,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저금리라든가 경제 성장이 아직 불투명하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앞으로 시장에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에 뭐 서울시에서 그 멸실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주택을 영향으로 해서 전세 남용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임계점이 있어서요. 지금 전세에서 월세를 막 돌리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반전세도 이제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월세를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은 전세 가격 상승세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전세만 따로 뽑아서 통계를 뽑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그렇게는 있겠네요.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는 반전세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반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부담이 훨씬 많아지고 네. 보증금이 더 줄어든 거죠. 옛날 5억이었다 그러면은 뭐 1억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근데 이게 참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은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나 혹은 뭐 좀 경감해 주는 대책들 이게 오늘도 조금 나올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뭐 오늘 또 뭐 가계 대출 네. 금리를 좀 낮춰서 한다라든가 전세 보증 한도를 늘린다든가 이런 대책이 검토 중인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는 게 바우처 제도입니다. 주거비를 직접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소득의 네. 30% 이상 정도를 뭐 주거비로 지출한다. 예를 들어서 40% 지불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한 10%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80년대, 70년대에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되었다가 네. 우리도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지원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대상이 한 몇백만 가구 정도로 좀 작은 편일 작은 겁니다. 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도 많기 저소득층 때문에. 정도로 돼 있고 예. 중산층까지 확산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거는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재력은 국고인가요? 주택기금과 기존에 예. 이제 그 주거복지 관련 재정, 건설기금 뭐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한시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예.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조사를 보면은 그쪽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한 뭐 5% 미만, 미국은 네. 2% 미만입니다. 예. 독일도 5%대고 일본도 한 5.몇 % 되는데 우리도 한 5.5%쯤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주거가 좀 안정돼 있다. 네. 그쪽엔 왜 그런가 하니까 국가가 직접 지어서 네. 임대주택을 주다 보니까 재정 손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짓는 건설 임대주택은 좀 네. 축소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 형태가 더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영국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재정 투입해서 직접 짓는 것보다 네. 그 보조금 주는 게 그 효과가? 바우처 제도를 예. 하는 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민간에 예, 출진을 예.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좀 지원책이 나올 것 같긴 하던데. 예. 근데 이게 인센티브가 적으면은 많이 안 움직이게 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영국이나 독일, 미국의 그런 그 임대인에 대한 네. 규제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4, 50년간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해왔는데 네. 계속 실패를 해오다가 과거 한 20, 30년 전부터 조금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에 숨겨진 게 뭔가 하면은 집주인한테 시장의 가격이 아닌 규제 가격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굉장히 강렬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게 들면은 있을까요? 이제 뭐 한 예. 30년간 뭐 무이자로 뭐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주택 개량비를 준다라든가 예. 양도세를 없애버린다라든가 그래야지 사실 예, 그렇죠. 임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소득세라든가 보유세 같은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도 불만이 없고 적정 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책들도 좀 시간이 좀 바뀌면서 그 못 따라가면은 또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이 참 모범적으로 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베를린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좀 작은 게 아니냐, 좀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국가가 다시 공급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현장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 대표님, 시장에서 보기에는 전세 월세화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 물량 그 전월세 비중이 41%인데
그중에서 월세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2011년에 한 43만 6천 가구였는데 2014년에 60만 가구 있으니까 상당히 늘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에 88만 5천에서 2014년에 86만 5천 가구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월세화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좀 유독 월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우선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걸 좀 토대로 한다 그러면은 네. 서울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중구하고 그 종로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구, 종로구. 그렇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30대, 40대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직주 근접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악구가 좀 많은 게 39.5%, 아파트 비율만 보면 39.5%인데 여기는 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강남구, 뭐 서초구.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이렇게 그 원룸형들이 많이 그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월세화는 뭐 많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고 보이죠. 그 밖의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좀 월세화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의 특징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로 전환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고 네. 또 이제 학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월세화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1, 2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외국인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거가 이제 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쪽으로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도 말오니까 서울 외곽 쪽으로 수도권으로 네. 많이 밀려나는 이런 현상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월세화에는 속도가 더 붙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아까도 그 수치상으로 봤습니다만 예. 이제 뭐 전세 물량이 상당히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전세값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못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시장에서도 대세로는 굳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속도가 문제일 뿐 이게 그 막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집앤잡 프로젝트 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 월세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상당히 전세 월세화가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월세로 가는 것이 맞는 거긴 맞는 거죠. 네네. 그 뭐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어쩔 수 없고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 추세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주거비가 낮은 국가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OECD 평균 맞춰간다니까 씁쓸하긴 한데 네. 뭐 어차피 시장이 다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월세 전환 과정이 너무 빨리 전환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 중에서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봐야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주거비. 것입니다. 예.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면 주거비가 한 3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사는 게 그다음 비싸고 그다음 최고 비싼 게 월세인데 네. 많을 경우에는 뭐 30~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월세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활비로 쓰는 돈도 많은데 이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감당하기가 더 어려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이 연령대로 봐서도 뭐 30대 미만하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월세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고 다가구 네. 주택 이런 쪽이 아까 전에도 원룸 나왔지만 네. 그런 쪽이 많은데 이분들은 특히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세대들인데 이쪽에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도 물론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 방법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도 집주인한테 전세로 몇 년 더 남게 하면은 남을 경우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네. 주겠다를 한시적으로 한 1, 2년간 한다면은 전세의 월세화를 속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인센티브는 가장 효과적인 건 대개는 세금 혜택이죠. 세금 관련입니다. 예. 세금이라든가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집 지을 때 집을 보수할 때 뭐 무이자로 준다라든가 예. 아니면 몇백만
200만 원 한도에서 그냥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고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편한 건 이제 세금 같은데 예.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아주 단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네. 계약갱신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뭐 여러 나라에서 해서도 거의 다 실패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가요? 상한제를 했을 때는 예. 뭐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게 됩니다. 아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은 이제 상한으로 막아놨다가 예. 풀게 되면은 한꺼번에 풀린다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예. 내년부터 상한제를 하니까 예. 지금 당장 2배 올리자라는 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좀 적어지니까 공급량이 줄고 그다음에 예. 주택 품질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정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이건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 월세화,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방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도 일단 완화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30 전월세 대책의 후속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국토교통부를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